어머, 얘들아, 이것 봐. 내가 말한 우리 집 전용 반찬 도우미가 드디어 왔네? 대한민국 상위 0.1%의 전유물이라 불리는 JS 호텔 펜트하우스. 화려한 금빛 샹들리에가 비추는 그곳엔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릴 수 없었을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노인의 어깨를 짓밟고 사방에 흩어진 나물 위로 조롱하듯 수표 뭉치가 뿌려진 현장.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흐느끼는 노모의 눈앞에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박차고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평범한 추리닝에 낡은 헬멧을 손에 든 여자. 연회장의 모든 귀빈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배달부라 비웃을 때 여자의 눈에 서린 서늘한 기운이 연회장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을 매일 한 편씩 전해드립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채 켜지기도 전인 새벽 5시 반. 서윤은 익숙한 동작으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헬멧을 눌렀었습니다. 서윤이 도착한 곳은 해숙내 반찬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벌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시어머니 해숙은 굽은 등을 한 채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고생이 많지? 이거 오늘 아침까지 배달 가야 할 집들이야. 해숙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배달 장부를 건넸습니다. 서윤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려. 아침 바람이 시원하고 좋아요. 서윤이 시장통에서 반찬 배달부로 산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고춧가루 물이 든 손톱과 땀냄새 밴 점퍼는 이제 그녀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인 JS그룹의 막내딸로 그룹 내 모든 신규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여제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집안을 뛰쳐나온 그녀를 아무 편견 없이 받아준 유일한 사람들은 평범한 영업사원인 남편 진호와 친어머니처럼 따뜻한 해숙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웠습니다. 비록 몸은 고됐지만 계산적인 재벌가보다 이 소박한 밥상머리 대화가 그녀에겐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윤이 지키고 싶었던 이 작은 평화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배달을 나간 사이 반찬 가게 앞에는 번쩍이는 최신형 외제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오첼이었습니다. 해숙의 중학교 동창이자 부동산 투기로 시장 골목의 땅들을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졸부였죠. 그녀는 명품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해숙아. 아직도 이런 퀴퀴한 냄새 맡으면서 반찬이나 팔고 있니? 내가 저번에 말한 제안 다시 생각해봐. 여기 나물 묻혀서 몇십 년 벌어봤자 내 가방값도 안 나오잖아. 해숙은 곤란한 표정으로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체리야, 난 여기가 좋아. 우리 아들 여기서 공부시켜서 JS가전 본사까지 보냈어. 나한텐 여기가 대궐보다 귀한 곳이야. 오체리의 눈빛이 비릿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해숙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 진호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듯 웃었습니다. 사실 오체리의 아들 강태수는 이 지역에서 JS가전의 최대 규모 대리점주였습니다. 오체리가 가진 인맥을 동원해 전국의 신축 오피스텔 단지에 들어가는 가전 수만 대를 아들 대리점을 통해 계약해주고 있었기에 강태수는 본사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VIP 중에 VIP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의 남편 진호는 강태수의 대리점 사무실 복도에서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본사 영업팀 대리 신분이었지만 실적의 절대적 키를 쥔 강태수 앞에서 진호는 그저 을 중의 을이었습니다. 야, 김 대리. 너 이번 달 우리 대리점 물량 배정 왜 이따위야? 나 다음 주에 오피스텔 1000세대 납품 있는 거 몰라? 강태수는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진호의 얼굴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진호는 서류에 긁힌 뺨을 만지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사장님. 물류창고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여의치 않아? 네 인생이 여의치 않게 되고 싶어? 내가 본사 영업본부장이랑 어제도 골프 치고 온 사람이야. 네 인사고과 내 말 한마디면 끝장인 거 모르지? 강태수는 비웃으며 진호의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집에서 자신을 기다릴 서윤과 해숙을 떠올리며 비참함을 삼켰습니다. 서윤은 아직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소박한 삶의 근간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그룹의 이름을 빌려 갑질을 일삼는 천박한 졸부모자에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윤이 반찬 배달을 마치고 낡은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이미 저녁 8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아들의 퇴근을 기다리는 해숙의 활기찬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와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서늘하고 적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거실 한 구석에 정장 차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 진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흙먼지와 얼룩이 지저분하게 묻은 값비싼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진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젖은 수건으로 그 구두를 닦고 또 닦고 있었습니다. 가죽이 해질 정도로 힘을 주어 닦는 그의 손등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 퇴근했어? 근데 그 구두는 누구 거야? 당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서윤의 나지막한 물음에 진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구두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 보였지만 서윤의 눈은 예리하게 남편의 상태를 훑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소매는 단추가 떨어져 너덜거리고 있었고 손등에는 무언가에 긁힌 듯한 핏자국과 함께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 대리점주 강태수가 재고 물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진호의 얼굴을 향해 던진 재떨이에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진호는 얼굴을 피했지만 대신 손등이 찢겨나가는 수모를 당해야 했죠. 아, 이거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 사장님 건데 오늘 현장 돌다가 비를 좀 맞으셔서 말이야. 내가 특별히 관리해드린다고 가져왔어. 괜찮아, 서윤아. 영업직이 원래 이런 게 다 일이야. 남들 구두도 좀 닦아주고 해야 실적도 나오는 법이지. 진호는 억지로 쾌활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속에 배어있는 비참함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오늘 수많은 직원이 보는 앞에서 진호에게 자신의 구두를 닦게 시킨 것도 모자라 자신의 외제차 세차까지 명령했습니다. 본사 직원이라는 자부심은 이미 짓밟힌 지 오래였고 진호가 이 지옥 같은 갑질을 견디며 버티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자신만 바라보는 아내 서윤과 시장 바닥에서 평생 고생만 한 늙은 어머니 해숙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 시각 주방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숙은 아들의 상처 난 손등과 굽은 등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모를 리 없는 어머니였지만 며느리 앞에서 아들이 더 무안해질까봐 내색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젖은 앞치마 끝만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실 해숙에게는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 찾아왔던 오체리의 노골적인 협박성 전화 때문이었죠. 해수가 이번 주말에 우리 동창회 있는 거 알지? 내가 이번에 회장 맡아서 JS 호텔 펜트하우스 빌렸어. 그런데 친구들이 네가 반찬 가게 한다니까 네 음식 좀 먹고 싶다네. 네가 음식 좀 넉넉히 해오면 내가 우리 태수한테 잘 말해서 진호 고가도 잘 챙겨줄게. 아들 잘리는 꼴 보기 싫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알지? 해숙은 그 제안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보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해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실직이라는 단어 앞에서 해숙의 자존심은 한낱 종이 조각처럼 힘없이 구겨졌습니다. 오체리는 해숙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인질로 삼아 먹고 살기 바쁜 그녀를 동창회라는 무대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이번 주말 동창회에 음식을 좀 해가기로 했다. 친구들이 다들 내 솜씨가 그립다는데 어쩌겠니? 이왕 하는 거 정성껏 해서 보내주면 태수 사장님도 마음이 좀 풀리시겠지.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거 엄마가 이런 거라도 해서 도와야 하지 않겠니? 해숙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오체리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해숙은 단호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똥물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서윤은 묵묵히 주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나무를 묻히고 무리를 하느라 지문조차 희미해진 그 마디 굵은 손을 보며 서윤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JS그룹의 딸로 살던 시절 그녀가 가장 혐오했던 자들이 바로 돈과 배경을 무기로 타인의 존엄성을 벌레처럼 짓밟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직감했습니다. 오체리가 해숙을 동창회로 부른 것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윤은 시어머니의 구분 등 뒤로 들이운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오토바이 헬멧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자신은 그 지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심판자가 되어 나타나겠노라고 말입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가 거실 벽면을 타고 서서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동창회가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마치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수십 년간 숱한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마음가짐이 달랐죠. 오체리가 아들 태수를 통해 진호의 직장 생활을 챙겨주겠다고 호언장담했기에 해숙에게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친구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아들을 구하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이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감내해야 할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라지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까시면 손가락 다 부르터요.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서윤은 주방 한 구석에서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는 해숙의 곁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며느리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는 찬물에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해숙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서윤아. 체리가 그러는데 이번에 동창회 나오는 친구들이 다들
우리 진호 회사랑 연결된 사람들이 많대. 내 손맛이 정성스러우면 그 사람들 입맛도 잡고 우리 아들 평판도 좋아지지 않겠니? 내 팔자가 힘들어도 자식 앞길 열어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해숙은 오체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소중한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해수가, 우리 이번 동창회는 시장통 추억여행이야. 다들 옛날 생각하면서 모이는 거니까 옷은 절대 차려입지 말고 평소 가게에서 일하던 복장 그대로 입고 와. 그래야 정겹지 않겠니? 너무 잘 빼입고 오면 우리 사이에 벽 생기니까 명심해. 라는 다정한 당부였습니다. 순박한 해숙은 그 말이 자신을 배려하는 오체리의 깊은 우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메시지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차마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하늘에선 잔뜩 찌푸린 구름 사이로 진눈깨비가 섞인 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새벽부터 정성껏 묻혀낸 나물과 전들을 커다란 보따리 3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 무게가 어찌나 무거운지 보따리를 쥔 해숙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팔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죠. 어머니, 제가 호텔 입구까지 오토바이로 태워다 드릴게요. 이 비에 보따리까지 들고 버스 타는 건 무리예요. 서윤이 다급하게 헬멧을 챙겼지만 해숙은 단호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된다, 서윤아. 체리가 말하길 그 호텔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오토바이가 정문 앞에 서면 경비들이 눈치 준다더라. 모양새 안 좋게 가서 우리 아들 망신시키면 어떡해. 난 버스 타고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면 돼. 해숙은 낡은 점퍼 소매 안으로 보따리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리로 힘겹게 발을 내딛는 시어머니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진호 역시 아침 일찍 강태수의 호출을 받고 대리점으로 불려나간 터라 해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게에 홀로 남은 서윤은 배달 나갈 반찬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해숙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해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는 해숙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 지금 호텔인데 정신없이 나오느라 제일 중요한 불고기랑 잡채통을 두고 왔나 봐. 체리가 손님들 곧 도착한다고 빨리 가져오라고 난리인데. 미안한데 그거 좀 챙겨서 지금 당장 호텔 펜트하우스로 와줄 수 있겠니? 내가 짐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구나. 해숙은 숨을 헐떡이며 울먹였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낡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당황하고 있을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비 많이 오니까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금방 도착해서 펜트하우스로 올라갈게요. 서윤은 서둘러 남은 반찬통들을 챙겨 배달 박스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나 과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시어머니를 빨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낡은 배달 점퍼를 여미고 헬멧을 눌러 쓴 서윤은 빗줄기를 뚫고 JS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정문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외제차들이 즐비한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서윤의 낡은 오토바이를 제지했습니다. 서윤은 헬멧을 벗지 않은 채 구석진 주차장 쪽에 차를 세워야 했죠. 시어머니가 말했던 모양새 안 좋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빗물에 젖은 반찬 박스를 들고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윤은 자신이 보게 될 장면이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윤이 빗물을 뚝뚝 흘리며 도착한 호텔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 앞. 그 안에서는 이미 요란한 음악 소리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헬멧을 쓴 채 반찬 박스를 고쳐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금빛 바다였습니다. 시장통 추억 여행이라던 오체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려한 화이트 드레스와 눈부신 골드 장신구로 치장한 수십 명의 여인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눈부신 광경 한복판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의 해숙이 서 있었습니다. 해숙은 오체리가 시킨 대로 시장에서 입던 낡은 패딩 점퍼와 무릎이 나온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탕물이 튄 운동화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마치 오물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의 양손에는 무거운 반찬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얘들아, 이것 봐. 내가 말한 우리 집 전용 반찬 도우미가 드디어 왔네. 오체리가 샴페인 잔을 들고 해숙의 곁을 천천히 맴돌며 깔깔거렸습니다. 동창들은 입을 가리고 해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체리야, 정말 내 말이 맞네. 시장 냄새가 여기까지 확 풍기는 것 같아. 저게 뭐야? 진짜 저러고 여길 온 거야? 해숙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 진호를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보따리를 쥔 손은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체리야, 음식 가져왔어. 네가 말한 대로 평소 입던 대로 입고 왔는데. 오체리는 해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코를 막으며 과장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 해숙아. 농담도 잘한다. 내가 아무리 편하게 오라고 했어도 눈치가 있어야지. 여긴 JS 호텔 펜트하우스야. 내가 이런 몰골로 나타나서 내 파티 분위기 다 망친 거 안 보이니? 비린내에 기름 냄새까지 아유 정말 역겨워 죽겠네. 오체리는 해숙이 정성껏 쌓은 보따리를 명품 구두 끝으로 툭 쳤습니다. 보따리가 옆으로 쓰러지며 해숙이 밤을 새워 묻힌 나물통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반찬. 해숙이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으며 흩어진 나물을 손으로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해숙의 처량한 모습에 연회장은 다시 한번 조롱 섞인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체리는 기다렸다는 듯 해숙의 어깨를 구두발로 세게 밀쳐버렸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으로 바닥을 훔쳐. 너 때문에 이 비싼 카페트 다 망가졌잖아. 이거 내가 평생 나물 묻혀 팔아도 못 갚는 거야. 그래 체리야.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하란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진호 잘 좀 봐줘. 뒤로 나동그라진 해숙이 재빨리 일어나 체리의 손을 잡으며 사정했습니다. 그 순간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체리가 해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딜 만져 만지긴. 당황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해숙의 얼굴 앞으로 오체리가 수표 몇 장을 종이 쪼가리처럼 흩뿌렸습니다. 이거 줄 테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오늘 같은 일 없으려면 그 반찬 가게 부지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네 아들 진호 오늘부로 내 아들이 본사에 말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할 거니까.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천박한 졸부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모습. 서유는 헬멧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JS그룹의 핏줄, 거대한 사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는 들고 있던 반찬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오체리가 그런 서윤을 발견했지만 반찬 배달 온 하녀 2호 정도로 여기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며느리도 왔니? 너도 내 시어머니 꼴 보니까 감이 좀 오지? 끼리끼리 산다더니 몰골들이 아주 가관이네. 아침부터 급한 일이라고 진호를 부른 오체리의 아들 강태수 역시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왔습니다. 역시 거짓말로 진호를 불러내 고생시키고 있을 게 뻔히 보였습니다. 강태수는 진호에게 했던 것처럼 서윤의 헬멧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야, 너도 내 남편처럼 구두라도 닦을래? 그럼 내가 우리 진호 대리님 좀 예쁘게 봐줄 수도 있는데 말이지. 서윤은 대답 대신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의 순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숨통을 어디서 끊어야 할지 정확히 아는 포식자의 서늘한 눈빛이었죠. 서윤은 해숙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제 제가 해결할게요. 서윤은 펜트하우스 복도 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 서윤이에요. 네, 돌아갈게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김은행장 연결하세요. 전화기 너머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호령하는 JS그룹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서윤의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펜트하우스는 모두가 그 자리에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김은행장님, JS그룹 황서윤 이사입니다. 지금 체리홀딩스 오체리, 그 여자의 500억 대출. 10분 안에 전액 상환 독촉장 발송하세요. 담보가치 조작해서 받아낸 대출입니다. 안 하면 JS그룹의 수조원대 법인 계좌, 오늘부로 당신 은행에서 뺍니다. 선택하세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연회장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배달원이 뭐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즐기자고. 오체리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동창들과 샴페인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오체리의 화려한 드레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장님? 지금 이 시간에 웬일로? 네. 상환 독촉이라니요. 갑자기 500억을 어디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체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연이어 강태수의 전화기도 불이 났죠. JS가전 본사 법무팀으로부터 날아온 대리점 계약 즉시 해지 및 갑질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통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우리 대리점 계약 해지됐대. 지금 당장 물건 다 빼라는데? 이윽고 연회장 한복판에서 선 서윤은 오체리가 해숙에게 했던 것처럼 바닥에 떨어진 수표 한 장을 주워 오체리의 가슴팍에 꽂아주었습니다. 오체리 씨, 돈으로 사람 계급 나누는 거 좋아했지? 방금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발길질을 했어. 내가 밟은 건 우리 어머니 어깨가 아니라 네 집안의 마지막 숨통이었으니까. 오체리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자,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배달원 주제에.
하지만 그 눈앞에 서 있는 건 배달부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평생을 우러러봐도 닿을 수 없었던 JS그룹의 거대한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체리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체리와 강태수의 휴대폰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엄마 진짜야. 우리 통장 다 압류됐대. 대리점 앞에는 벌써 본사 트럭들이 와서 물건 싣고 있단 말이야. 강태수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체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윤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구두발로 짓밟았던 그 초라한 배달부 며느리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JS 호텔의 총지배인을 필두로 검은 수트를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과 본사법무팀 직원들이 일자불란하게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총지배인은 해숙과 서윤 앞에 도착하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황 이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바로 모시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제야 돌아오시는 겁니까? 서윤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오체리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법무팀장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체리홀딩스가 그동안 우리 JS가전 물량을 독점하면서 이면 계약으로 챙긴 비자금 내역, 그리고 이 호텔 펜트하우스 회원권 살 때 담보로 잡았던 상가 부지 조작 서류 전부 제출하세요. 오체리 씨, 당신이 JS그룹의 유통망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번 돈은 전부 불법 수익이야.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집, 차, 그리고 그 대리점 건물까지 전부 우리 그룹이 채권 보전 차원에서 압류 들어간 거야. 법적으로 한 푼도 당신 거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당신이 JS그룹의 딸이라는 거야? 오체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머리가 돌아가나 보네. 서윤의 차가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태 파악이 끝난 강태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바닥을 기어 해숙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강태수는 자신의 수백만 원짜리 실크 넥타이를 풀어 헤치더니 그것으로 해숙의 운동화에 묻은 흙탕물을 미친 듯이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당황해 발을 빼려 했지만 강태수는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이제는 해숙의 손에 묻은 고춧가루와 나물 흔적을 자신의 셔츠 가슴팍으로 문질러 닦아댔습니다. 진호 형님한테도 제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가 구두 닦기가 아니라 발이라도 할그라면 하겠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말 좀 잘해주세요. 네. 이사님. 서윤은 그런 강태수를 혐오스러운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수 사장님, 아까 그랬지? 우리 남편한테 구두 닦으라고. 지금 네가 닦고 있는 그 손이 우리 남편 키우고 나 먹여 살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이야. 네 그 천박한 넥타이 따위로 감히 닦을 수 있는 손이 아니라고. 서윤의 신호에 경호원들이 강태수를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오체리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뿌려진 수표들을 손으로 긁어 모으려 했지만 법무팀 직원이 무심하게 그 손을 밟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그리고 폭행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절차도 진행하겠습니다. 가시죠.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오체리 모자의 비명소리가 펜트하우스에 메아리 쳤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해숙을 비웃던 동창들은 고개를 숙인 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서유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시어머니 해숙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요. 진호 씨도 지금 본사 인사팀 연락받고 이리로 오고 있대요. 이제 아무도 우리 어머니 무시 못해요. 펜트하우스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진호가 달려 나왔습니다. 본사 인사팀으로부터 강태수 사장의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이사님의 긴급 호출이 있다는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길이었죠. 진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묘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라운지 소파에 자신의 어머니 해숙이 앉아있고 그 곁에는 늘 낡은 점퍼를 입고 반찬통을 들던 아내 서윤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자태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주위로는 수십 명의 경호원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었죠. 서윤아,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강 사장은 경찰에 끌려가고 회사 사람들은 나보고 갑자기 본사과장으로 발령났다고 축하한다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야? 진호는 아내의 얼굴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남편의 거친 손등에 남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호 씨,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 사실 JS그룹의 딸이야. 집안의 정략 결혼이 싫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그 집안이 진저리가 나서 도망쳤던 거야. 진호는 충격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시장에서 고생하며 배달 일을 하던 모습, 좁은 집에서 같이 웃으며 저녁을 먹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유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숨긴 건 내 이름뿐이었어. 당신이랑 어머니랑 함께한 시간은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 그런데 저 천박한 인간들이 내 소중한 가족을 짓밟는 걸 보고 깨달았어. 내가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힘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어. 해숙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아까의 공포와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며느리에 대한 깊은 안쓰러움만이 해숙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난 네가 누구 집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넌 그저 내 착한 며느리 서윤이 아니냐. 그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게 해서 이 애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서윤은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재벌가의 이사라는 화려한 직함보다 시장 반찬 가게의 며느리로 불리는 것이 더 행복했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윤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JS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윤은 3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며 첫 번째 업무로 JS가전 대리점 갑질 방지 및 상생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태수처럼 배경을 믿고 본사 직원이나 하청업체의 갑질을 일삼는 대리점은 즉시 퇴출하는 조항을 신설했죠. 또한 오체리가 해숙의 반찬 가게 부지를 뺏기 위해 꾸몄던 모든 불법적인 정황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오체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위반과 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가 가졌던 모든 부는 사필 규정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진호는 본사 영업본부의 핵심 인재로 승진하여 더 이상 누군가의 구두를 닦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퇴근길에 아내를 위해 소박한 붕어빵을 사들고 오는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힘은 타인을 짓밟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장 골목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해숙 내 반찬 가게 앞에 상인들의 정겨운 리어카와 서윤의 낡은 오토바이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도 변함없었습니다. 오체리가 뺏으려던 반찬 가게 부지는 이제 JS그룹의 소유가 아닌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선물한 해숙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본사 이사로 복귀했지만 일주일에 3번은 여전히 낡은 점퍼를 걸치고 시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사님, 이제 이런 일은 비서들에게 시키시지 그러세요. 호텔 지배인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서윤은 도라지를 다듬던 손을 멈추지 않고 웃어 보였습니다. 지배인님, 재벌가 딸로 태어난 건 제 선택이 아니었지만 이 집 며느리로 사는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거든요. 전 이 자리가 훨씬 편해요. 해숙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해숙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반찬 가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덤을 얹어주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남몰래 반찬 배달을 가는 그 따뜻한 마음씨 또한 변함이 없었죠. 남편 진호는 본사 영업본부에서 현장형 리더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강태수가 남긴 갑질의 상처를 치유하듯 대리점주들과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윤과 함께 시장 평상에 앉아 해숙이 무친 나물에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 면회실, 수의를 입은 오체리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 JS그룹에 의해 몰수되고 아들 강태수가 감옥에서 매일같이 다른 수감자들의 발을 닦으며 비참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돈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그리고 진정한 권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뒤늦게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헬멧을 눌렀으며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고춧가루 물이 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배경으로 사람을 나누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낡은 점퍼 속에 왕관을 숨긴 여왕이 당신 곁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오늘도 서윤의 오토바이는 활기차게 시장 골목을 누빕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던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이사님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